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김진아입니다. 이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정호승 시인의 꽃을 보려면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빛나는 성공 역시도 고요히 세력의 흐름을 살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죠? 와우넷 박한샘 파트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5강입니다, 대표님. 저희 네. 계속해서 이 세력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세력의 등급과 함께 유익한 투자 전략들 네.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발견된 세력주들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해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내가 또 투자할 건 투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비중을 투자할 건가 그런 부분들, 세력들의 평균 단가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종목을 검증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력주를 발굴하고 또 검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먼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부터 풀어본 뒤에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가 중립 금리보다 높다는 발언에 주식시장이 급등한 이유부터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하원 발언 이후에 상원에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약한 이야기를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상원에서는 약간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맛을 뺀 그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되게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물가 안정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구체적인 경제 용어를 이제 언급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 나온 게 중립 금리입니다. 현재 기준 금리가 중립 금리보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처음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게 중립 금리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 금리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은 내처럴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야 너 내추럴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순수하게 생겼다 자연 친화적으로 생겼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는데 중립금리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경제를 위축시키지도 않아요. 그래가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금융계의 중용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제 우리 앵커님께서 본인이 화장을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 받으신 거잖아요, 전문으로.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제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어려 보이고 봄날 같은 느낌처럼 예뻐 보이셨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화장을 해야 좀 진하게 라인도 잡아야 잘 보이는 것처럼 아까 이제 꽃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제가 잠깐 비유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중립금리가 딱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식의 경제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죠, 분명하게. 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의 한 이야기는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 그 얘기는 본인들이 만들어주는 기준금리 5.5%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경제를 다운시키지도 않아가면서 잠재 성장률을 훼손시키지 않는 잠재 성장률을 끊임없이 이끌어낼 수 있는 딱 그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이게 민 얼굴인 듯 아닌 듯
애기 살인 것 같아가면서도 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화장 트렌드가 보니까 네. 그런 트렌드예요. 저희 뷰티 상품이나 뭐 면세점 제품들 분석하다 보면 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중립금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이론적인 걸 명칭은 맞지만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비난을 유럽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미국 같은 경우 백미러 보고 운전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미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립금리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책임 회피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어제 이걸 좋게 해석해 줬어요.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다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CPI 지수가 3 이하까지 지금 3.0, 3.1 이런데 요것만 3 아래 이제 2.9나 2.8 정도까지만 떨어져 주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보고 시장의 나스닥 지수도 신고점 다시 돌파 나오고 스탠포드도 돌파 나오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가 장중에 13% 신고점 나오고 13%또 뚫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9%대로 마감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가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어느 것이 중립금리를 한번 해석해 보실까 봤을 때 중립금리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을까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한국도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가늠해 봐야 되는데 중립금리라는 것을 딱 이렇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그걸 제시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공채예요. 기준금리는 5.5%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 10년물 국공채는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입니다. 4.08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5.5, 10년물 국공채 시장금리는 4.08. 그러면 5 갔다가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그래서 3.7까지 갔다가 4.3 갔다가 다시 또 4.0. 그러면 이제 금리를 5월 달이나 혹은 6월 달에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3월에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CPI 지수가 3.0 아래로 만약에 내려와서 2.9나 만약에 2.8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0.5 금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던졌다. 그것이 시장에 상당한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본다면 이게 2,700을 한번 뚫고 이제 3,000 가능성까지 상반기 중에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멍석을 어제 한번 좀 암시를 구체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님이 한번 주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한 듯 안 한 듯한 요즘 하정법처럼 정확한 수치가 없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중립금리, 이 CPI 지수가 3 이하가 될 때 금리 인하를 암시하게 되겠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엔비디아가 $1,000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 시장이 참 뜨겁습니다. 현실화 된다는데 의견이 모인 구체적인 근거는 뭐고 또 국내 엔비디아 관련주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 926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900달러도 꿈의 숫자였는데 1,000달러 목표 주가가 나왔을 때 야, 미국 놈들도 참 뻥이 세다. 아무리 이 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1,000달러를 500달러였을 때 600달러 돌파 나오니까 또 1,000달러 갖다 붙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목표 주가 1,000달러로 수정하고 나서 대부분의 몇몇 극낙관주의자들이 근데 지금 벌써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92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고점이 나왔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급등 나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니까 이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 그 우려되는지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될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3조 달러입니다. 3조 4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2조 6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3,160억 달러, 920달러
살짝 넘긴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세 번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3위거든요. 유럽에 있는 그 최고의 종목이 루이비통이에요. 그런데 5천억 달러를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상 5천억 달러 단일 종목이 넘긴 거는 루이비통이 한 6개월 전에 넘기고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대만의 TSMC가 7,7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 2배 정도 되는 한 92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현재 7만 3천 원 전으로 한 뭐 450, 60조 정도 이제 450조 전후씩 왔다 갔다 하니까 TSMC가 2배인데 그 위에 이제 버크셔셔웨이가 있고 이 아래는 일라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여기 봤을 때 애플이 시가총액이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고 그리고 2조 3천억대 2조 6천억이니까 한 15% 정도만 엔비디아가 15, 14%만 상승하면 이제 애플 시가총액도 넘보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지금 돈의 쏠림이 빠르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애플보다 커지면 네. 워렌 버핏이라든가 뱅가드라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만약에 애플을 갖고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1등으로 먼저 포트폴리오가 배분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1, 4분기가 끝나는 3월에 포커싱이 만약에 그렇게라도 맞춰지면 하루 만에도 이게 뒤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애플은 더 빠질 수도 있고 팔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은 다시 포트폴리오가 재정돼 가면서 순간 더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재조정이 끝나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아무리 엔비디아가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애플을 대체하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지금 110달러 깨져서 간당간 연중 저점 깨지기 간당간당 지지선이 깨지기요. 이랬을 때 혹시라도 애플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올려놓고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꺼지듯이 이렇게 꺼지기 시작했을 때 그 충격파가 더 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조금 염려는 돼요. 근데 한국은 지금 뒤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격하게 지금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올려놓고 조금 이렇게 다시 옆으로 좀 눕고 천천히 조정받았다 다시 또 가고 이게 한국한테는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종목군들을 봤을 때 국내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신고점에 대한 돌파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러면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멈췄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까지 그리고 이제 뭐 한미 반도체나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긍정적인데 국내에서는 그러면 뉴럴로직 반도체에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그러면 이제 뉴럴로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나노 소재를 또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관련 종목들을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주목해서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이런 상승으로 말미암은 시장 전체에 강력한 견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 900달러 이상에서부터는 약간은 이제 양날의 칼로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같이 나도 추격하겠다 이거보다는 조심해 가면서 일단 이쪽 관련주들을 예의주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글로벌 3위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총이 서로 엇갈린다면 시장 전체 격동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의 급등,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겠다. 반도체 관련주들, 나노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국내 증시가요, 2,000포인트, 2,7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상반기 상승을 가정한다면 현 시점에서 향후 주도주를 어떤 종목으로 봐야 할지 이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SK하이닉스 또 기아와 현대차의 계보를 이을 또 다른 급등 나올 종목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주식은 저희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종목이 중요한데 시가총액이 뭐 1,000억짜리나 500억짜리가
한 달 내에 더블이 난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매월 매주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 전 재산을 베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20대고 뭐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30, 40대고 가진 돈이 5천만 원에서 1억이다. 그러면 그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60대고 5, 60대고 가진 돈이 뭐 이제 3억 이상에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개별주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신고점 나온다든가 기아와 현대차가 또 그 이어서 신고점이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형 종목에는 좀 세게 베팅해서 사타 팔았다 하기도 물량도 한 번 호가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임에서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뭐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좀 물량을 세게 실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측면이 그랬을 때 자산이 불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가 또 신고점이 난 상태에서 이제 또 돌파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수가 6,800포인트 전후에서 6,750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이제 연중 저항선인데 여기서 돌파 나와서 2,700을 넘어가면 새로운 저는 국면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이 계보를 잇는 그때 가장 유력한 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포스코 홀딩스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과 새로운 어떤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중화가 2025년도부터 이제 선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삼성 SDI가 꽤 다른 회사들 2차 전지 업체들하고 다르게 공장에 대한 확대의 공장을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쓸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및 소재 쪽이 우리나라 어찌됐든 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많은 이제 규모를 앞으로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도 신고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안 나왔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처럼 실적이 계속 좋아진 회사 떨어졌다가도 이제 2024년도에나 3년도부터 개선이 됐고 그리고 근데 주가는 상당히 빠져 있는 회사.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이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 앞으로 5월 달, 6월 달 중에 금리 한번 내린다고 보면 상반기 중에는 포스코 홀딩스와 삼성 SDI의 반도체 2차 전지 축 그리고 국내 내수적인 부분을 본다면 디지털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뱅크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 이렇게 양대 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새로운 주도주들의 등장에 대비하자 이야기해 주시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 홀딩스와 또 전고체 관련주 삼성 SDI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업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뱅크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강의 본격적으로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세력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추가적으로 선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죠? 네, 매주 일요일 밤에 10시에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저기 사이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 못다한 종목들의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밤 10시 한국경제TV 입장하시면 대표님이 준비하신 온라인 무료 특강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계좌에 봄을 가져다줄 대응 전략들 단단히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지는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종목. 세력은 어떻게 쏙쏙 뽑아내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일정 기간 주식이 거래된 비율인 거래량 회전율에 있는데요. 이 거래량 회전율을 계산해 투자에 활용한다면 거래가 활발한 종목을 손쉽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박한샘 파트너의 주식 투자 우뚝서기. 오늘은 세력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우뚝서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1, 2, 3, 4주 동안 저희가
발굴한 세력주, 세력주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세 가지 신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잠깐이지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회계 장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법.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 발굴된 종목을 갖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 검증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가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제 흔듭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때 순매집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거를 비중을 지금 더 살 건지, 아니면 살짝 놔줘야 되는지, 1000주 중에서 100주를 놔줘야 되는지, 아니면 1000주를 갖고 있는데 500주를 더 사야 되는지, 그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주식은 밀당을 하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앱을, 구글에 앱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앱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구글 앱스토어에 세력킹 혹은 박한샘의 세력킹 치면 나와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제가 만들어서 종목을 발굴하고 골라내고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문자, 이렇게 팝업으로 뜰 수 있게 종목들이 올라오게 자동으로 그렇게 했는데 무료입니다. 다른 파트는 유료인데 여기는 무료예요. 이게 가장 모든 검색의 기본이 제가 되는 거. 사실 이걸 유료로 하고 다른 거를 무료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동안 이 일을 제가 25년 동안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저도 계속 받기만 했잖아요. 정말 많은 걸 받았습니다. 주식시장한테. 누구는 주식이 뭐 안 좋다 그러지만 누구는 또 주식이 왼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주식이라는 것은 직업으로도 되지만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그래서 제가 사실 무료로 가장 중요한 검색기.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20년, 30, 2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 받으셔서 그냥 편하게 평생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분들도 이걸 갖고, 젊은 분들은 알고리즘 인공지능하고 업데이트 시켜서 더 발전하고 또 다른 분한테 또 그것이 흘러가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참 제가 기쁠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래서 그 종목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발행 주식수로 다 나눠주면 된다. 그리고 EBS 교육법이라고 그랬죠. 맨 앞자리를 따서. EBS는 높을수록 좋고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그리고 EBS가 가운데 들어갈 때는 애들은 높으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증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세력을 상, 중, 하로 나눈다고 그랬죠. 상은 상상, 최고의 작전 및 세력주, 그 다음에 일반상,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거의 60% 이상은 이 중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0%에서 20% 정도는, 특히 10% 정도는 작전 및 세력주 중에서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하, 그리고 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만 걸러내는 법만 아시면 나머지는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세력주를 발굴해내고 거기서 뭐를 버릴 건가를 검증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그 검증하는 방법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HLB를 5단계 종목 중에서 봤죠.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지 상상이든지 혹은 중이든지 하하든지 등급을 나눴을 때 반드시 100% 이상 올라간 자리에서 한번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게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자, 거래량 봤을 때 아직 안 터졌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다 안 터졌단 말이에요. 주가 올라가고 거래량 줄어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거래량이 빠바바바바바 터져가면서 그때 다시 이제 손 털고 나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한 2강이나 3강 뒤에 배웁니다. 세력이 탈출하는 흔적 잡아내는 법. 근데 아직 탈출 흔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7만 7천 원, 7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HLB 그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작년 10월 달, 9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에서 바이오주를 65%를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이미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4종목으로 해서 60%를 갖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30%, 이쪽이 뭐 20%, 15%씩 해서 사실은 바이오주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유는 바이오주들이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하기만 하고 소외돼 있었죠. 자,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앞에서 한번 거래량이 움찔했던 것들이 있더라. 이 거래량이 그런데 9월 달에 터졌네요. 지난 거래량 분석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3가지 신호 중에서 세력 발굴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1년 전의 거래량, 2년 전의 거래량, 3년 전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뭐 주식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눌림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눌림목에서 어떻게 될까요?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왜 알테오젠 너는 매매도 안 했는데 얘기하느냐? 이 차트가 다 똑같아요. 레고캠, 알테오젠, HLB가. 그러니까 세력이 한 종목만 산 거 아니죠. 이런 신약 개발주들, 마일스톤으로 기술 이전료가 가능한 거,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임상, 3상, 거의 3상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이런 종목들이 이 세 개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차트가 보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과 HLB와 그리고 레고캠에 들어온 기술 이전료로 먹고 사는 이런 회사들의 신약 개발주들의 공통의 특징은 임상 3상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그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외부 업체들한테 접촉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 속에서 이런 주식들이 몇 년간 하락해서 계속 기다가 똑같이 한두 달 사이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는 거. 이거는 당시에 이런 종목이 주도주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은 경우에 한 종목으로 양이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전체에, 반도체면 반도체 전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한 종목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성이나 HLB, 동진세미캠이나 리노공업이나 두루두루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종목이 안 되니까 특화된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지만.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차트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 심지어 눌림목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 최근에 급등 나왔는데 거래량 터졌네요.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와서 한번 눌러주고 그 가격, 평균 가격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없죠. 이제 그다음부터 주가 올라오는데도. 그리고 폭등한 다음에 7만 원대, 6만 원대에서 200% 올라간 다음에 지금 거래량 최근에 터졌어요.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검증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사이즈 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상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등급으로 본다면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 여기 정배열되죠. 61선 이상으로 여기서 1번 지점에서 자 1번 지점에서 61선 이상으로 정배열됩니다. 일봉이
여기가 61선, 빨간색이 21선, 검은색이 61선. 여기는 이제 역별돼서 계속 빠지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정별되죠. 앞에 바닥은 59,000원이지만 정별된 구간은 63,000-4,000원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최근에 1월 말경에 다시 또 정별이 돼요. 쭉 내려왔다가 2번 지점에서 이렇게 쭉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쭉 나가가면서 거래량 한번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그 다음에 쭉 급감하죠. 주가는 여기서 덜덜거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정별이 됐다는 거. 역별 상태로 오다가 정별된 지점. 2023년도 작년 한 1월 말경 정도 되겠네요. 주가로는 한 6만 원에서 6만 원 3천 원. 그러고 나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런데 방금 이제 살펴봤던 부분 여기가 1번 지점, 이제 이렇게 2번 지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처럼 이렇게 대형 종목이고 기아차, 삼성전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의 공통된 대형 종목들, 그룹사 종목들 소위 특징은 어떤 시장 외부 충격, 코로나든 서브프라임이든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량은 폭등하고, 그러니까 주가는 급락, 거래량은 급등하는, 즉 그래가면서 손바뀜 현상이 나옵니다. 정상적일 때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팔아요. 왜냐? 잔챙이들은 털어도 큰 손은 이때 안 텁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럴 때는 털려요. 빗물이 모아져서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강물도 되고, 안 털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턴다.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식 다 뺏겼습니까? 작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한다고 했을 때, 침공했을 때 하마스가 그때 주식 다 팔았죠. 일반인들이 2,300포인트.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어떤 세계적인 뉴스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뭔가 하나 터지면, 이슈가 터지면 공포감이 들어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중동 경제는 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은 수습을 하고, 당시 이제 이때는 서브프라임인데 서브프라임 때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죠. 자,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량주, 블루칩들은 주가가 저가를 깨가면서 3만 원에서 2만 원, 2만 원에서 만 원, 만 원에서 6천 원 깨져가면서 직저점 깨질 때 거래량이 최대한 쳤죠.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거래량이 어쨌든 급등한 현상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체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뭐 어떤 작전의 힘을 이야기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도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추세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거래소까지 있는 800개 종목 중에서 대한민국은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거래소가. 우선주준이 뭐든지 다 합쳐서. 자, 그런데 삼성전자 1등부터 50개 종목이 시가총액이 50%가 넘어요. 1,000조 원이 넘는다고요. 그럼 나머지 800개는 뭐냐? 껍데기죠. 100개 종목이 시가총액이 80%가 넘습니다. 8이 16, 1,6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400조 원 갖고 나머지 700개가 나눠 먹는 거예요. 100개가 1,600개 나눠 먹고. 자,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종목을 다 외우실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또 그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룹사 주식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한국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올라간다. 그 주식은 개별주나 문제가 있는 주식. 그 주식은 추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발로 한두 달 해먹고 끝내는 주식이나 그래요. 보통의 우량주, 블루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HTS를 보시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바뀜이 있는 A 구간. 큰 손이 이렇게 싹 한번 뒤집어지는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이렇게 거래량이 근데 한 3년치, 5년치, 10년치 역사상 최대 이런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부분의
100개 중에 99개 블루칩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렇죠? 천천히 계속 감소하잖아요. 하루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면서 앞에 지점을 돌파를 못해요. 거래량이 계속 감소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때요? 계속 우상향합니다.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주가는 우상향하는 거.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 큰 손이 바뀐 지점.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이 한번 있었던 지점. 여기 지점, 아까 요 A 지점. 그러면서 손바뀜이 바뀐 지점. 이 A 지점을 기점으로 이 두 개를 딱 붙이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여기를 선으로 딱 그어보면 영어로 뭐로 보여요? 알파벳으로 K자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5년 전부터 뭐라고 명칭을 했느냐? 거래량 K다. K 현상이다. 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냐?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어떤 책을 보십시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을 보면 다 남의 걸 거의 베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래서 자기 거가 거기에 이제 1, 20%가 가미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 야, 주가는 거래량 타고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A 지점에서. 대형 종목들이 특히 이런 현상이 매우 강합니다. 거래량이 반드시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개별 잡주는 개인이 살 수 있어요. 기아 자동차 같은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기아차, 특히 제조업 파트.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자동차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이런 현상, 거래량 K 현상이 나옵니다.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왜 그러냐?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솟구친 다음에 한 나라의 산업을 고용과 그리고 수출과 산업을 유발시키는 종목들이에요. 하나 망하면 협력업체 부품 수백 개가 망해.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00명이다. 망했다. 그러면 파급 효과는 한 10만 명, 20만 명한테 파급 효과가 가는 겁니다. 거기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부속품 하청업체. 그리고 거기에 딸린 또 식구들이 있고 동네 마을 상권이 있고 도시에. 그래서 마산이 옛날에 STX 조선해양이 망했을 때 마산 경제가 휘청거린 것처럼 비슷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을 받는 세력은 누구냐면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표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적인 것도 고려하고 아무나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래량 K 현상, 대량으로 매집해서 떨어질 때 주가 폭락할 때 대량으로 매집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죠. 안 파니까 자기가 다 샀으니까 안 팔죠. 그 다음부터. 그런데 주가는 올라갈 때마다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100만 주가 됐다면 여기서는 20만 주, 5만 주, 3만 주, 2만 주 올라갈수록 거래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래가 빵 터지는 그때는 앞에 있는 거 1, 2년치 잡아먹었다든가 앞에 있는 거 싹 잡아먹었다든가 그러면 큰 사이클이 한번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네요. 2021년도 10만 원에서 저기가 됐네요. 5,700원짜리 주식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기아자동차를 보시면 5,700원이었어요. 그러면 넉넉히 6,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6,000원짜리 주식이 8만 원까지 올라가죠. 거래량 사상 최대죠. 주가 폭락, 거래량 사상 최대. 그 뒤로 주가 올라가 거래량 계속 하락해. 추세가 3년간 나옵니다. 거래량 K의 흔적들, 신호들이 나오죠. K 현상. 거래량 K라고 제가 명명 졌어요. 그래서 왜 책에 없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때 그 뒤로 거래량이 이때 처음으로 다시 한번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2021년도 13년 만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으니까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우량주니까. 남들 다 간다니까. 종합 3천 가고. 아니죠. 거래량 터졌는데 13년 만에 최대인데 바닥 폭락할 때 터졌던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는 팔아먹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최근에 나오는 거죠. 고가 돌파 나오고. 네. 진짜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블루칩들은 외봉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블루칩들 중에 괜찮은 종목은 이렇게 외봉으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훅 내려갔다가 3개월 있다가 다시 3개월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 무너진다든가. 그래서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태. 머리, 어깨. 10만 원이면 7만 원 떨어졌다가 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든가 8만 5천 원이나. 혹은 10만 원이 고점이면 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만 원까지 올라간다거나 12만 원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10만 5천 원 올려놓고 그대로 무너진다든가 전형적인 M자형으로 무너진다든가 N자형, 즉 헤드앤숄더 형태로 무너진다든가 만약에 근대로 이렇게 훅 갔다가 외봉으로 팍 무너진다. 이런 경우는 블루칩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느냐? 블루칩은 한 번에 다 팔지도 못하고 개별주처럼. 왜? 이해관계가 프로그램부터 해서 공매도, 나 말고 다른 펀드,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된다. 그래서 블루칩 매매가 어떻게 보면 더 오래 해먹기도 좋고 세력이 간파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나는 3년간 이 주식 매매한다. 1000주 사놓고 나머지 500주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할 거야. 혹은 3000주 사놓고 올라오면 2000주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1000주 사고 추세가 나오면 한번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강아지들 어릴 때 키워보면 장난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신발 같은 거, 다 떨어진 신발 같은 거 물려주면 안 놓고 왼쪽은 막 같이 움직여가면서 강아지들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 같이 놀아주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근성이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4월 달 되면 시골에 논에 이제 벼 심으라 하죠. 못자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머리들이 달라붙습니다. 피 빨아먹는 거머리 있죠. 사람 이렇게 벌레처럼 애벌레처럼 생겨가지고 군뱅이처럼. 손으로 떼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얼마나 딱 달라붙어서 사람 피를 빨아먹는지 손으로 떼면 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거머리가 딱 물고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식초를 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기름 같은 걸 붓고 이렇게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면 어떤 거예요? 걔들도 목숨 걸고 달라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주식을 그렇게 이게 지금 형성된 것 같다. 아까 알테오젠이나 레고캠이나 HLB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돈은 많지만 개별 세력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아자동차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인데 세력이 붙었다. 업종인데, 반도체 업종인데 새로운 세계적인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까지, 이런 거래량이 다시 터질 때까지 나는 앞으로 3년간 이것만 갖고 매매한다. 물고 늘어진다. 이런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판단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거래량을 보고 이 세력의 크기를 측정 알아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측정하는 방법이 이 거래량을 보고 순매집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기아자동차의 실적이에요. 기아자동차 실적인데 매출액 59조 원, 69조 원, 86조 원.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는 뭐 99조 8천억 예상되네요. 2023년도 12월 달에는 그래서 순이익은 11조 6천억.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77조 2천억이었는데 2조 원에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시간이 한 지금 5배 되는데 1조 원짜리가 1000억짜리가 2천억 되는 거 가능합니다. 100억짜리가 1000억 되는 거 순이익 늘어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1조 원짜리가 2조 원 되는 거 2년 만에
영업이익 100% 늘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기아자동차는 2조 원에서 5조 원, 5조 원에서 7조 원, 7조 원에서 다시 11조 원, 5조 원에서 10조 원 되는데 100% 순이익 늘어나는데 2년밖에 안 걸렸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치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외봉으로 무너지는 경우 별로 없다. 신고점 돌파하고 나면 쌍봉으로 무너진다. 주로 무너지더라도 요거 꼭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구분한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중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확인해라. 앞에 그렇죠. 거래량 기법에 의해서 종목 발굴됐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100% 올라가면 평균 단가 분석해 봤을 때 저점에서부터 100% 그리고 최근에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100% 예를 들어서 25,000원에서부터 5만 원 그리고 여기는 27,000원이나 3만 원이었으면 3만 원으로부터 6만 원 평균 27,500원 그러면 여기는 55,000원 평균 55,000원을 전후로 6만 원이나 5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100%가 평균 단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계좌 중간 정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모찌 계좌라고 그럽니다. 왜 모찌 계좌인지는 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메인 계좌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다. 대주주가 50% 갖고 있다. 여기 만 원에. 그러면 500만 주 갖고 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있죠. 자기 주식 빼고 우리 사주 빼고 자사주 빼고 그게 한 400만 주다. 이 400만 주를 잡으면 유통 물량을 다 쓸어 담은 거죠. 대주주가하고는 이제 뭐 못 움직이게 담보를 잡는다든가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만 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아무리 붙잡고 흔들고 후려치고 내려치고 해도 여기서 안 털려 나오는 물량이 50만 주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주주명부를 봐도 뭐 주소지에 그 사람이 없다든가. 자,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게 크면 클수록 불안한 거죠. 왜? 여기서는 50억인데 2만 원이 되면 100억이 되는 거죠. 얘가 먼저 때리면 내가 골치 아파요. 50억이면 받아줄 걸 100억에 받아줘야 되죠. 100억에서 또 200억 가면 얘도 300억이 돼. 나중에는. 50억짜리가. 저런 걸 빨리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100% 났을 때는 중간에도 움직이지만 크게 한번 계좌가 요동친다. 이거는 기아자동차든 레고캠 같은 종목이든 혹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든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나리자나 뭐 어떤 개별 종목이든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누구는 메인 계좌들이 있어요. 만약에 대주주가 한 명이다. 참 쩐주가 한 명이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서로 돈이 모아진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김 사장님이 200억 되고 최 사장님이 300억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혹은 땡땡 투자자문에서 뭐 얼마 되고 그렇게 해서 사모펀드로 만들었어. 1,000억을. 그러면 이 1,000억을 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분배가 되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 계좌들이. 그러면 중간에서 계좌를 맞춰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마스터 플랜을 짜는 사람 하나 하더라도 그때 싸게 산 애는 높은 가격에 사게 해주는 거예요. 25,000원에 산 애가 5만 원에 터는 게 아니라 3만 원에 산 사람은 높은 가격에 팔게 해주고 싼 가격에 산 사람은 싼 가격에 팔고 다시 얘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 물량이 일정 부분. 그래서 계좌를 중간에 한번 정산하고 갑니다. 맞춰야 돼요. 약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겠죠. 2만 원을 가져. 이게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중간에 이렇게 100% 올라가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만 원에서 다시 2만 원 갈 때 5천 원짜리가 그러면 100억짜리 1,000억짜리가 여기서 벌써 4천억 된 거잖아요. 5천 원짜리에서 저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떤 누가 먼저 나를 주식을 아까 박혀 있던 100만 원, 50만 원 먼저 때리잖아요. 내 거 이거 하나도 못 팝니다. 그대로 무너져요. 왜? 여기서는 100억이 1,000억이면 됐는데 여기서는 4천억에 받아줘야 되지. 5천 원일 때는 1,000억이야. 그런데 이 주식이 올라간 다음에는
나는 못 팔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받아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 정산 과정을 통해서 그걸 또 솎아냅니다. 이런 애들은 100% 손해가 털은단 말이에요. 또 받고 또 올라가고. 자, 이때 안 좋은 주식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일자로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그냥 100%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때립니다. 정부가 샜다거나 안에 내부자가 먼저 몰래 바닥에 사놓고 판다거나. 그랬을 때 먼저 떨어지죠. 그럼 돈이 많으면 이걸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그냥 받느냐? 아니에요. 뉴스가 있어야죠. 대량 계약건이 나온다든가 신기술을 개발했다든가 신약 같은 경우 신약이 지금 미국에서 얼마의 기술 이전료가 협상이 되고 있다든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옛날처럼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막 힘으로 하는 그런 단계는 지났어요. 실제 실적 있는 것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요, 애들이 요즘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무너지는데 10,000원에서 50,000원 갔다가 혹은 10,000원에서 100,000원 갔다가 무너지는데 거기서 야, 신약이 개발됐다. 뭐가 됐다. 미국 FDA 3차 허가 받았다. 머크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LNF나 에코프로가 무너지려던 참에 받아서 뭐가 됐어요? 10조 원짜리 계약이 체결됐다든가 GM하고 몇 조 원이 대결됐다든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올라올 때 두 번째 또 나머지를 파는 겁니다. 팔 때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싼 가격에서 팔았던 애들이 일부를 또 받아줘가면서 거래를 자기네들은 10만 주 팔고 2만 주 또 다른 계좌에서 체결시키고 끊임없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봉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좋은 주식은 없다. 좋은 세력이 갖고 있는 주식은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적들을 갖고 준비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6개월, 1년 전부터 반드시 쌍봉으로 무너진다. 그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핫바리 종목군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PM풍년, 장대 음봉 맞았죠? 100% 올라갈 때까지는 비슷해요. 5,400원에서부터 1,800원. 100% 올랐죠? 이런 경우는 나 혼자 끌어올리고 혼자 하는 그런 종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때 상한가로 치고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나옵니다. 갭상승으로 나오고 윗꼬리가 길게 달려요. 왜? 먼저 팔아야 되거든, 빨리. 100만 주 중에서 10만 주라도 먼저 팔아야 돼요. 왜 먼저 팔아야 되냐? 돈이 없어요. 내 갖고 있는 자금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실제 실적이 없어. 6개월 뒤든 3개월 뒤든 대량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든가 또 현상이 있다든가 뭐 아프리카의 밥솥이 한류를 타고 미국에 밥솥이 수출된다든가 BTS처럼 한식 먹고 싶어갖고 밥솥을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뭐 갈비찜 대 먹고 싶고 해서 대량 이렇게 체결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주가 가격만 빨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100% 올라갔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죠. 거래량 한번 고점에서 터져버리고. 각별히 이런 주식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 쭉 가다가 떨어져요.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 이런 주식은 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더라도 새로운 게 없어. 실적이 없어도 주식은 꿈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뭔가 좋아진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 577억 2000년도, 2001년도 584억, 2022년도 576억. 그냥 평이하죠. 2023년도 570억. 영업이익 20억, 14억, 23억. 이게 근데 진짜 영업이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알루미늄 가격 떨어지면 구리 가격 떨어지면 원가 재료 떨어져갖고 다음 년도에 매출액 늘어나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또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거. 거의 환율에 따라 움직인다거나 원자재에 의해서 왜냐 매출액이 거의 제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들은 언제 사는 거냐? 낙폭 과대됐을 때.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력은 있죠. 5,000원에서 1,800원, 100% 무너지죠. 근데 세력들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나 이런 게 없어요, 보면. 가격만 갖고 계속 장난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계속 나온 다음에 직저점 깰 때, 남들 거래량 빠져가면서 손절할 때 이런 주식도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주식을 갖고 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낙폭 과대했을 때 다른 주식 대형주는 1,000만 원 살 때 애들은 1, 200만 원 사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짝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낙폭 과대로서만 매매해 주는 겁니다. 세력의 힘을 읽어내고 아, 얘는 아무것도 없구나. 껍데기구나. 대신 사지 않아야 될 종목이 있어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종목. 급등 나오죠. 들락날락 하죠. 그다음에 쭉 낙폭 과대해서 급등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주죠. 이런 주식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가 이제 설거지라고 그럽니다. 털고 나와야 되는데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 뒷수습해주는 회사들이, 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거의 뭐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고. 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왜 위험하냐면 적자예요, 계속.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차트만 보면 올라올 것 같아. 속이기도 해. 그런데 완전히 안에서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로 간다든가 감자를 한다든가 대규모 유증을 하기 전에 나오는 차트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거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제가 단순하게 하나의 시계 같은 곳에다 집어넣고 분류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박한샘의 투자 시계라고. 요거 가지고 사용하는 법, 종목 검증하는 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